안녕하세요. 단밤이에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홍길동전 읽어드리려고 해요. 홍길동전은 홍길동이란 영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사회주도의 결함을 꼬집는 작품인데요. 홍길동전 내용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테지만 오늘은 제가 더 재미있게 읽어드릴 테니 제 목소리 들으시면서 달달한 밤 보내시길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해주실 거죠? 길동이 태어나다. 조선조 세종 때 한 재상이 있었으니 성은 홍씨요, 이름은 아모였다. 대대로 높은 가문 집안의 후예로서 어린 나이의 급제에 벼슬이 이조 판서회까지 이르렀다. 물망이 세상에서 으뜸인데다 충효까지 갖추어 그 이름을 온 나라에 떨쳤다. 일찍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인형으로 본처 유씨가 낳은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길동으로 시비 춘섬이 낳은 아들이었다. 홍 판서는 길동을 낳기 전에 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우레와 병력이 진동하며 청룡이 수염을 거꾸로 하고 공을 향하여 달려들기에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나 이제 용 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즉시 안채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하였다. 공은 기꺼이 그 고운 손을 잡고 바로 관계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상공께서는 위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어리고 경박한 사람의 비루한 행위를 하고자 하시니 첩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며 말을 마치고는 손을 떨치고 나가버렸다. 공은 몹시 무안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랑채로 나와 부인의 지혜롭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때 마침 시비 춘섬이 차를 올리기에 그 고요한 분위기를 틈타 하룻밤을 보냈다.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생김새가 비범하여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길동 서자의 서러움을 느끼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을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은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전에 길동이 늘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영을 부영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내 한 몸 적막하고 부영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구나.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을 마친 후 뜰에 내려와 검수를 익히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은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하였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는 체하며 내 무슨 말이냐? 하였다.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로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듣고 나자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봐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재상 집안에 천한중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내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다만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에 맞이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발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어미 침소애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어머니와 더불어 전생 연분이 중하여 금세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고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 어미가 듣고 나서서 크게 놀라 말하였다. 재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속을 태우느냐? 길동이 대답하였다. 옛날 장충의 아들 장길사는 천생이지만 13살에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십시오. 근간에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그 어머니 또한 슬퍼하였다. 원래 곡산댁은 곡산 지방의 기생으로 상공에 첩이 되었던 것인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아주 교만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에게 고자질을 하기에 집안에 해로운 일이 많았다.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춘섬이 길동을 낳아 상공으로부터 늘 귀여움을 받게 되자 속으로 불쾌하여 길동을 없애버릴 마음만 먹고 있었다. 초란이 길동을 죽이려 하다. 하루는 초란이 흉계를 꾸미고 무녀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길동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 이렇게 말하니 무녀가 듣고 기뻐서 대답하였다. 지금 흥인문 밖에 인류 관상녀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보면 전후 길흉을 판단한답니다. 그 사람을 청하여 소원을 자세하게 말하고 공께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전후사를 자신이 본 듯 이야기하게 되면 공이 속아 넘어가 길동을 없애려고 할 것이니 그때를 틈타 이리이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초란이 크게 기뻐서 먼저 은돈 50냥을 주고 관상녀를 청해 오도록 하자 무녀가 작별을 고하고 갔다. 이튿날 공이 내실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이 비범함을 화제로 이야기하면서 다만 신분이 처남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중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마루 아래서 인사를 하기에 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여자인데 무슨 일로 왔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소인은 관상 보는 사람이건데 우연히 상공댁에 이르렀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장래를 알고 싶어 즉시 길동을 불러서 관상녀에게 보이니 관상녀가 이윽기 보다가 놀라 말하기를 이 공자의 상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 천고 영웅이요 일대 호걸이지만 지체가 부족하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는 말을 하다가 주저하기에 공과 부인이 크게 의심이 가서 말하였다. 무슨 말인지 바른 대로 이르라. 관상녀가 마지 못하는 체하며 주위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하였다. 공자의 상을 보니 가슴 속에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에 산천 정기가 영롱하오니 실로 왕이 될 기상입니다. 창성하면 장차 온 집안이 멸망하는 화를 당할 것이니 상공께서는 유념하십시오. 공이 듣고 나서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르기를 사람의 팔자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니 너는 이런 말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는 돈 푼이나 주어 보내었다. 그 후로는 공이 길동을 산에 있는 정자에 머물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길동은 이런 일을 당하자 서름이 더욱 북받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육도 삼략이라는 병법서와 천문지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공이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으니 만일 과분한 마음을 품게 되면 관상녀의 말과 같을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랴. 이때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와 내통하여 공을 놀라게 하고는 길동을 없애고자 큰 돈을 들여 자객을 매수하였는데 그 이름은 특제였다. 초란은 특제에게 전후 내막을 자세히 일러주고는 공에게 가서 아뢰었다. 며칠 전 관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니 길동의 앞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저도 놀랍고 두려우니 일찍 길동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면서 이 일은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고 물리치기는 했으나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초란이 곁에서 보시고 있다가 아뢰었다. 상공의 평안이 위중하심은 길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평안도 완쾌되실 뿐만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것이온데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부인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다 한들 천륜이 중요한데 차마 어찌 그런 짓을 하겠나? 라고 하자 초란이 말하였다. 듣자오니 특제라는 자객이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에 물건 잡듯이 한답니다. 그에게 거금을 주고 밤에 들어가 해치게 하면 상공이 아셔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부인은 제3 생각하십시오. 부인과 자랑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는 차마 못할 바로 돼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며 셋째는 홍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생각대로 하려무나. 그러자 초란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특제를 불러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급히 행하라 하니 특제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길동이 요술로 위기를 모면하다.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니 잠시를 머물지 못할 바이지만 상공이 내린 명령이 엄함으로 어쩔 수가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까마귀가 3번 울고 갔다. 길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혼잣말로 저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는데 이제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구나 하면서
잠시 주역의 팔괘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밀치고 둔갑법을 써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 문으로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굉장하였다. 크게 놀란 특제는 길동의 조화가 무궁한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 절벽이 가로막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겠는가? 하고 주문을 외니 호련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난리였다.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재주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달려들었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랴. 칼을 들고 달려드는 특제를 보자 길동은 분함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호통을 쳤다. 내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환을 없애겠다. 하고 칼을 드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날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들이쳐박고 꾸짖기를 내가 나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초랑과 짜고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면서 칼로 치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길동이 집을 떠나다.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마음은 더욱 울적해졌다. 분통이 터져 초란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상공 침소에 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는데 마침 공도 창밖의 인기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공은 길동임을 알고 불러 말하였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길동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은혜의 10,000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거짓으로 아뢰어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공께 하직을 고하옵니다. 하기에 공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길동이 대답하였다. 날이 밝으면 자연이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뜬 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길동이 두 줄기의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이루지 못하자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다 일렀다. 내가 너의 품은 하늘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주셨다. 길동이 절하고 아뢰었다. 소자의 한 가닥 지극한 한을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잡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하였다. 길동이 또 어머니 침소에 가서 소자는 지금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어머니께서는 그 사이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직 인사를 하였다. 춘섬이 이 말을 듣고 무슨 까닭이 있음을 짐작하나 굳이 묻지는 않고 하직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말하였다. 네,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한 집에 있어도 거처하는 곳이 멀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찌 잊으랴. 부디 쉬 돌아와 만나기를 바란다. 길동이 절하고 문을 나와 멀리 바라보니 첩첩한 산중에 구름만 자욱한데 정처 없이 길을 가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 한편 초라는 특제의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 싶어 사정을 알아보라 했더니 길동은 간 데가 없고 특제와 관상녀의 시신만 방 안에 있더라고 하였다. 이에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은 크게 놀라 좌랑을 불러 이 일을 이야기하고 상공에게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상공은 대경실색을 하며 말하였다. 길동이 밤에 와서 슬피 하직하기에 이상하다 여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에 좌랑이 감히 숨기지 못하여 초란이 그동안의 한 일을 아뢰었더니 공은 더욱 분노하여 초란을 내쫓고 슬그머니 그들의 시체를 없앤 후 종들을 불러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도적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그 무렵 길동은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르렀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었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원 광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수백 호의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한 사람이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는 듯 반겨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찾아왔소?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가 만일 용맹하게 참여할 마음이 있으면 저 도를 들어보시오.
나는 경성 홍판서의 서자 길동인데 집에서 천대받기 싫어서 아무데나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소. 마침 모든 호걸들이 동료되기를 바라니 대단히 감사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들기를 근심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걷다가 던졌는데 그 돌 무게는 1000근이었다. 여러 도적들이 일시에 칭찬하며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 드는 자가 없더니 오늘 하늘이 도와 장군을 내려주셨다. 하고 길동을 윗자리에 앉힌 후 차례로 술을 권하며 옛날 의례대로 흰 말을 잡아 맹세하면서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응낙하고 온종일 즐기며 놀았다. 그 후 길동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예를 연습해 몇 개월 안에 군법을 엄히 세웠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제의를 하였다. 우리가 벌써부터 합천 해인사를 쳐 그 재물을 빼앗고자 하니 지략이 부족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제 장군님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길동은 웃으며 내가 장차 충돌할 터이니 그대들은 내 지위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푸른 도에 검은 띠를 두르고 나귀 등에 올랐다. 부하 몇몇도 뒤따랐다. 내가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펴보고 오겠다. 하며 가는 뒷모습이 분명히 재상과 자제였다. 길동이 그 절에 들어가 주지에게 먼저 말하였다. 나는 경성 홍판서댁 자제다. 이 절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내일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이 장만해라.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절 안을 두루 살펴보며 뒷날을 기약하고 동굴을 나오니 모든 중들이 기뻐하였다. 길동이 돌아와 백미 수십석을 보내고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가 아무 날 그 절에 가 이리이리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내 뒤를 따라와 이리이리 하라. 그날이 다가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렀더니 중들이 맞이에 들어갔다. 길동이 노승을 불러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던가? 하니 노승이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격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자 길동이 맨 윗자리에 앉아 모든 중을 일제히 청해 각기 상을 받게 하고는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감해 하였다. 길동이 상을 받고 먹다가 모래를 슬그머니 입에 넣고 깨무니 소리가 크게 났다. 중들이 듣고 놀라 사과를 했지만 길동은 일부러 화를 내어 꾸짖었다. 너희들이 음식을 어찌 이다지 깨끗하지 않게 했느냐? 이는 반드시 나를 깔보고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모든 중을 한 줄에 결박하여 앉히니 모두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윽고 수백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제것 가져가듯 하니 중들이 보고 다만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었다. 외출했던 불목하니가 마침 그때 돌아오다가 이 일을 보고 관가에 알리니 합천, 원이, 관군을 뽑아 그 도적을 잡게 하였다. 장교 수백 명이 도적을 쫓다가 보니 송라를 쓰고 장삼을 입은 중이 산에 올라가 외쳤다. 도적이 저 북쪽에 작은 길로 가니 빨리 가 잡으세요. 관군들은 중이 도적을 가리키는 줄 알고 풍우같이 북쪽의 작은 길로 찾아가다가 잡지도 못하고 날이 저문 후에 돌아갔다. 길동은 부하들을 남쪽의 큰 길로 보내고 홀로 중의 차림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소굴로 돌아오니 모든 부하들이 이미 재물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해하기에 길동은 웃으며 장부가 이만한 재주가 없대서야 어찌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리요 라고 말하였다. 활빈당을 만들고 의적 활동을 하다. 그 후 길동은 스스로 호를 활빈당이라고 하면서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가급 수령이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되 백성은 침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 뜻에 감복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의논하였다. 이제 함경 감사가 탐과 놀이로 백성을 착취해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라.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대들은 나의 지위대로 해라. 그리고 아무 날 밤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씩 흘러들어가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감사가 크게 놀라 불을 끄라 하니 관리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불을 끄는데 길동의 부대 수백 명이 함께 성중에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곡식과 무기를 찾아내어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중이 물 끓듯이 요란해졌다. 감사가 뜻밖의 변을 당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날이 밝은 후 살펴보고서야 창고의 무기와 곡식이 없어졌음을 알고 크게 놀라 도적 잡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호련 북문에 방이 붙기를 아무날 돈과 곡식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하였기에 감사가 군사를 징발하여 도적을 잡으려 하였다. 한편 길동이 여러 부하와 함께 곡식을 많이 훔쳤으나 행여 길에서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처소에 돌아오니 날이 새려 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으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회가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함경 가명회가 돈과 곡식을 훔쳐서 소문이 파다하려니와 나의 이름을 써서 가명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의 재주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즉시 지푸라기로 허수아비 7을 만들어 주문을 외며 혼백을 붙였다. 7 길동이 한꺼번에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 곳에 모여 야단스럽게 짓거리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사람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8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을 부려 가급 창고에 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 없이 가져가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선물 보통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탈취하니 팔도에 가급이 시끄러워져서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길에 나다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팔도가 요란해지자 감사가 공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였다. 난데없는 홍길동이라는 대적이 신통한 술법을 부려 가급의 재물을 탈취하고 서울로 보내는 물품을 가로막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 그 도적을 잡지 않으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할 정도이오니 엎드려 바라오니 성상께서 좌우 2 포도청에 명하여 잡게 하옵소서. 임금이 보고 크게 놀라 포도대장을 부르고 있는데 계속 팔도에서 공문이 올라왔다. 연이어 떼어보니 도적의 이름을 다 홍길동이라 하였고 돈과 곡식 잃은 날짜를 보니 한날 한시였다. 임금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중국의 도적 치우라도 당하지 못하겠도다. 아무리 신기한 노민들 한 몸이 팔도에 있어서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도적질을 하리오?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어서 잡기 어렵겠으나 좌포장과 우포장이 군사를 내어서 잡으라. 이렇게 말하니 우포장이 아뢰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 도적을 잡아오겠사오니 전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좌우 포장이 어찌 한꺼번에 출전하겠습니까? 임금이 옳다고 여겨 급히 출발하기를 재촉하니 이흡이 하직한 후 수많은 관주를 거느리고 출발하면서 각각 흩어져 아무날 문경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이흡은 약간의 포졸들을 데리고 옷을 바꿔 입고 다녔다. 이흡이 길동의 요술에 당하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인사를 하였다. 이흡이 담례를 하니 그 소년은 한숨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온 천하가 임금의 땅 아님이 없고 모든 땅의 백성이 임금의 신하 아님이 없으니 소생이 비록 시골에 있으나 나라를 위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흡이 일부러 놀라는 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년이 말하였다. 이제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팔도를 다니며
소란을 피워 인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그놈을 잡아 없애지 못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읍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대가 기골이 장대하고 말씀이 충직하니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것이 어떻겠소? 소년이 말하였다. 내가 벌써 잡고자 하면서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냥 있었는데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소? 그러나 그대의 재주를 알 수 없으니 그윽한 곳에 가서 한번 시험합시다. 그리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나를 차 떨어뜨려라. 그리고 벼랑 끝에 나가 앉았다. 이읍이 생각하기를 제 아무리 용력이 있은들 한 번 차면 어찌 떨어지지 않으리요. 하고 평생 힘을 다하여 두 발로 힘껏 차니 그 소년이 갑자기 돌아앉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정말 장사로다. 내가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한 자가 없었는데 그대에게 차여 오장이 울린 듯 하도다.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길동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기에 이읍이 혼자 속으로 나도 힘을 자랑할 만하더니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이곳까지 왔으니 설마 저 소년 혼자인들 길동 잡기를 근심하리요. 그리고 따라갔다. 그때 그 소년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이곳이 길동의 소굴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 살펴볼 것이니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말하였다. 이읍은 속으로 의심이 되었으나 빨리 잡아오라고 당부하고는 앉아 있었다. 이윽고 호련히 계곡으로부터 수십 명의 군졸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고 있었다. 이읍이 크게 놀라 피하고자 하는데 점점 가까이 와 이읍을 묶으면서 꾸짖었다. 내가 포도대장 이읍인가? 우리들이 저승의 왕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하고 쇠사슬로 목을 올가 풍우같이 몰아가니 이읍이 혼이 빠져 어쩔 줄을 몰랐다. 한 곳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면서 꿇어앉히기에 이읍이 정신을 가다듬며 쳐다보니 궁궐이 광대한데 무수한 신장들이 주위에 버려 서 있고 전각 위에 하나의 임금이 앉아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하찮은 놈이 어찌 홍길동 장군을 잡으려 하는가? 너를 잡아 지옥에 가두겠다. 이읍이 겨우 정신을 차려 소인은 인간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죄도 없이 잡혀왔으니 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몹시 애걸하니 전각 위에서 웃으며 꾸짖었다.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이다. 그대가 나를 잡으려 하기에 그 용맹한 힘과 뜻을 알고자 어제 내가 푸른 도포 입은 소년처럼 꾸며 그대를 인도해 이곳에 와서 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부하들을 시켜 묶은 것을 끌렀다. 그리고 마루에 앉히고 술을 내어와 권하면서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되 나를 보았다 하면 반드시 죄를 추궁당할 것이니 부디 그런 말은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면서 부하들에게 내어보내라 하였다. 이읍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여기는 어찌하여 왔을까 하며 길동의 신기한 조화에 놀라 일어나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홀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자신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었다. 간신히 나와보니 부대 셋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차례로 끌어내어 보니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부하들이었다. 서로 이르기를 이게 어찌된 일인고? 우리가 떠날 때는 문경으로 모이자 하였는데 어찌 이곳에 왔을꼬? 하고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북악산이었다. 네 사람이 어이없어 성안을 굽어보았다. 그러다 이읍이 부하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여기에 왔느냐? 세 사람이 아뢰었다. 소인들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구름에 쌓여 이리 왔사오니 어찌된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읍이 이 일이 너무나 허무맹랑하니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길동의 재주는 헤아릴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써야 어찌 잡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저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몇 달을 기다리다 들어가자 라고 말하였다. 길동이 태어나다. 조선조 세종 때 한 재상이 있었으니 성은 홍씨요 이름은 아모였다. 대대로 높은 가문 집안의 후예로서 어린 나이에 급제해 벼슬이 이조 판서회까지 이르렀다. 물망이 세상에서 으뜸인데다 충효까지 갖추어 그 이름을 온 나라에 떨쳤다. 일찍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하나는 이름이 인영으로 본처 유씨가 낳은 아들이고 다른 하나는 이름이 길동으로 시비 춘섬이 낳은 아들이었다. 홍 판서는 길동을 낳기 전에 한 꿈을 꾸었다. 갑자기 우레와 병력이 진동하며 청룡이 수염을 거꾸로 하고 공을 향하여 달려들기에 놀라 깨어보니 한바탕 꿈이었다.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하여 생각하기를 나 이제 용꿈을 꾸었으니 반드시 귀한 자식을 낳으리라 하고 즉시 안채로 들어가니 부인 유씨가 일어나 맞이하였다. 공은 기꺼이 그 고운 손을 잡고 바로 관계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정색을 하고 말하였다. 상공께서는 위신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어리고 경박한 사람의 비루한 행위를 하고자 하시니 첩은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며
말을 마치고는 손을 떨치고 나가버렸다. 공은 몹시 무안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사랑채로 나와 부인의 지혜롭지 못함을 한탄하였다. 그때 마침 시비 춘섬이 차를 올리기에 그 고요한 분위기를 틈타 하룻밤을 보냈다. 과연 그 달부터 태기가 있더니 10달 만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생김새가 비범하여 실로 영웅호걸의 기상이었다. 공은 한편으로 기뻐하면서도 부인의 몸에서 태어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여겼다. 길동, 서자의 서러움을 느끼다. 길동이 점점 자라 8살이 되자 총명하기가 보통을 넘어 하나를 들으면 100가지를 알 정도였다. 그래서 공은 더욱 귀여워하면서도 출생이 전에 길동이 늘 아버지니 형이니 하고 부르면 즉시 꾸짖어 그렇게 부르지 못하게 하였다. 길동은 10살이 넘도록 감히 부영을 부영이라 부르지 못하고 종들로부터 천대받는 것을 뼈에 사무치게 한탄하면서 마음 둘 바를 몰랐다.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어찌하여 내 한몸 적막하고 부영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 것만 같구나.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을 마친 후 뜰에 내려와 검수를 익히고 있었다. 그때 마침 공이 또한 달빛을 구경하다가 길동이 서성거리는 것을 보고 즉시 불러 물었다. 너는 무슨 흥이 있어서 밤이 깊도록 잠을 자지 않느냐? 길동은 공경하는 자세로 대답하였다. 소인은 마침 달빛을 즐기는 중입니다. 그런데 만물이 생겨날 때부터 오직 사람이 귀한 존재인 줄 아옵니다만 소인에게 귀함이 없사오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공은 그 말의 뜻을 짐작은 했지만 일부러 책망하는 체하며 내 무슨 말이냐? 하였다. 길동이 저라고 말씀드리기로 소인이 평생 서러워하는 바는 소인이 대감 정기를 받아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고 또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어찌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흘리며 적삼을 적셨다. 공이 듣고 나자 비록 불쌍하다는 생각은 들었으나 그 마음을 위로하면 마음이 방자해질까봐 염려되어 크게 꾸짖어 말하였다. 재상 집안에 천한중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너뿐이 아닌데 내가 어찌 이다지 방자하냐? 앞으로 다시 이런 말을 하면 내 눈앞에 서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꾸짖으니 길동은 감히 한마디도 더하지 못하고 다만 엎드려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공이 물러가라 하자
그제서야 길동은 침소로 돌아와 슬퍼에 맞이 않았다. 길동이 본래 재주가 뛰어나고 도량이 활발한지라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해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곤 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어미 침소애가 울면서 아뢰었다. 소자가 어머니와 더불어 전생 연분이 중하여 금세에 모자가 되었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옵니다. 그러나 소자의 팔자가 기박하여 천한 몸이 되었으니 품은 한이 깊사옵니다. 장부가 세상에 살면서 남의 천대를 받음이 불가한지라 소자는 자연히 서름을 억제하지 못하여 어머니 슬하를 떠나려고 하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어머니께서는 소자를 염려하지 마시고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그 어미가 듣고 나서서 크게 놀라 말하였다. 재상가의 천생이 너뿐이 아닌데 어찌 마음을 좁게 먹어 어미 속을 태우느냐. 길동이 대답하였다. 옛날 장충의 아들 장길사는 천생이지만 13살에 그 어미와 이별하고 운봉산에 들어가 돌을 닦아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하였습니다. 소자도 그를 본받아 세상을 벗어나려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안심하고 후일을 기다리십시오. 근간에 곡산댁의 눈치를 보니 상공의 사랑을 잃을까 하여 우리 모자를 원수같이 알고 있습니다. 큰 화를 입을까 하오니 어머니께서는 소자가 나감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니 그 어머니 또한 슬퍼하였다. 원래 곡산댁은 곡산 지방의 기생으로 상공에 첩이 되었던 것인데 이름은 초란이었다. 아주 교만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공에게 고자질을 하기에 집안에 해로운 일이 많았다. 자신은 아들이 없는데 춘섬이 길동을 낳아 상공으로부터 늘 귀여움을 받게 되자 속으로 불쾌하여 길동을 없애버릴 마음만 먹고 있었다. 초란이 길동을 죽이려 하다. 하루는 초란이 흉계를 꾸미고 무녀를 청하여 말하기를 내가 편안하게 살려면 길동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다. 만일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면 그 은혜를 후하게 갚겠다. 이렇게 말하니 무녀가 듣고 기뻐서 대답하였다. 지금 흥인문 밖에 인류 관상녀가 있는데 사람의 상을 보면 전후 길흉을 판단한답니다. 그 사람을 청하여 소원을 자세하게 말하고 공께 소개하여 그로 하여금 전후사를 자신이 본 듯 이야기하게 되면 공이 속아 넘어가 길동을 없애려고 할 것이니 그때를 틈타 이리이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초란이 크게 기뻐서 먼저 은돈 50냥을 주고 관상녀를 청해 오도록 하자 무녀가 작별을 고하고 갔다. 이튿날 공이 내실에 들어와 부인과 더불어 길동이 비범함을 화제로 이야기하면서 다만 신분이 처남을 안타까워하고 있던 중 문득 한 여자가 들어와 마루 아래서
인사를 하기에 공이 이상하게 여겨 물었다. 그대는 어떠한 여자인데 무슨 일로 왔소? 그 여자가 말하였다. 소인은 관상 보는 사람이건데 우연히 상공댁에 이르렀습니다. 공이 이 말을 듣고 길동의 장래를 알고 싶어 즉시 길동을 불러서 관상녀에게 보이니 관상녀가 이윽기 보다가 놀라 말하기를 이 공자의 상을 제가 찬찬히 살펴보니 천고 영웅이요 일대 호걸이지만 지체가 부족하니 다른 염려는 없을 듯합니다. 하고는 말을 하다가 주저하기에 공과 부인이 크게 의심이 가서 말하였다. 무슨 말인지 바른 대로 이르라. 관상녀가 마지 못하는 체하며 주위 사람들을 내보내고 말하였다. 공자의 상을 보니 가슴 속에 조화가 무궁하고 미간에 산천 정기가 영롱하오니 실로 왕이 될 기상입니다. 창성하면 장차 온 집안이 멸망하는 화를 당할 것이니 상공께서는 유념하십시오. 공이 듣고 나서 놀란 나머지 한참 동안이나 묵묵히 있다가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르기를 사람의 팔자는 피하기 어려운 것이니 너는 이런 말을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는 돈 푼이나 주어 보내었다. 그 후로는 공이 길동을 산에 있는 정자에 머물게 하고 행동 하나하나를 엄격하게 감시하였다. 길동은 이런 일을 당하자 서름이 더욱 북받쳤지만 어쩔 수가 없어 육도 삼략이라는 병법서와 천문지리를 공부하고 있었다. 공이 이 사실을 알고는 크게 근심하여 말하였다. 이놈이 본래 재주가 있으니 만일 과분한 마음을 품게 되면 관상녀의 말과 같을 것이니 이를 장차 어찌하랴. 이때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와 내통하여 공을 놀라게 하고는 길동을 없애고자 큰 돈을 들여 자객을 매수하였는데 그 이름은 특제였다. 초라는 특제에게 전후 내막을 자세히 일러주고는 공에게 가서 아뢰었다. 며칠 전 관상녀가 아는 일이 귀신 같으니 길동의 앞일을 어떻게 처리하려 하십니까? 저도 놀랍고 두려우니 일찍 길동을 없애버리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공은 이 말을 듣고 눈썹을 찡그리면서 이 일은 내 손바닥 안에 있으니 너는 번거롭게 굴지 말라 하고 물리치기는 했으나 자연히 마음이 어지러워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해 병이 나고 말았다. 부인과 좌랑 인형이 크게 근심이 되어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초란이 곁에서 모시고 있다가 아뢰었다. 상공의 평안이 위중하심은 길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저의 좁은 소견으로는 길동을 죽여 없애면 상공의 평안도 완쾌되실 뿐만 아니라 가문도 보존할 것이온데 어찌 이 점을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부인이 이르기를 아무리 그렇다 한들 천륜이 중요한데 차마 어찌
그런 짓을 하겠나? 라고 하자 초란이 말하였다. 듣자오니 특제라는 자객이 있는데 사람 죽이기를 주머니 속에 물건 잡듯이 한답니다. 그에게 거금을 주고 밤에 들어가 해치게 하면 상공이 아셔도 어쩔 수 없을 것이니 부인은 제3 생각하십시오. 부인과 자랑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였다. 이는 참아 못할 바로되 첫째는 나라를 위함이요 둘째는 상공을 위함이며 셋째는 홍씨 가문을 보존하기 위함이니 너의 생각대로 하려무나. 그러자 초란이 크게 기뻐하면서 다시 특제를 불러 사정을 자세히 이야기하고 오늘 밤에 급히 행하라 하니 특제가 그렇게 하겠다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길동이 요술로 위기를 모면하다. 한편 길동은 그 원통한 일을 생각하니 잠시를 머물지 못할 바이지만 상공이 내린 명령이 엄함으로 어쩔 수가 없어 밤마다 잠을 설치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 밤 촛불을 밝혀놓고 주역을 골똘히 읽고 있는데 까마귀가 3번 울고 갔다. 길동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혼잣말로 저 짐승은 본래 밤을 꺼리는데 이제 울고 가니 매우 불길하구나 하면서 잠시 주역의 팔괘로 점을 쳐보고는 크게 놀라 책상을 밀치고 둔갑법을 써서 몸을 숨긴 채 동정을 살피고 있었다. 새벽 2시쯤 되자 한 사람이 비수를 들고 천천히 방 문으로 들어왔다. 길동이 급히 몸을 감추고 주문을 외니 갑자기 한 줄기 음산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집은 간데없고 첩첩산중의 풍경이 굉장하였다. 크게 놀란 특제는 길동의 조화가 무궁한 줄 알고 비수를 감추며 피하고자 했으나 갑자기 길이 끊어지면서 층암 절벽이 가로막자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 사방으로 방황하다가 피리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한 소년이 나귀를 타고 오며 피리 불기를 그치고 꾸짖었다. 너는 무엇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는가? 죄 없는 사람을 해치면 어찌 천벌이 없겠는가? 하고 주문을 외니 호련히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큰 비가 물을 퍼붓듯이 쏟아지고 모래와 자갈이 난리였다. 특제가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니 길동이었다. 재주가 대단하다고 여기면서도 어찌 나를 대적하리요 하면서 달려들었다. 너는 죽어도 나를 원망하지 마라. 초란이 무녀와 관상녀로 하여금 상공과 의논하게 하고 너를 죽이려 한 것이니 어찌 나를 원망하랴. 칼을 들고 달려드는 특제를 보자 길동은 분함을 참지 못해 요술로 특제의 칼을 빼앗아 들고 호통을 쳤다. 내가 재물을 탐내어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은 죽여서 후환을 없애겠다. 하고 칼을 드니 특제의 머리가 방 가운데 떨어졌다. 길동은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날 밤에
바로 관상녀를 잡아와 특제가 죽어있는 방에 들이쳐박고 꾸짖기를 내가 나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초랑과 짜고 나를 죽이려 했느냐 하면서 칼로 치니 처참하기 그지없었다. 길동이 집을 떠나다. 이때 길동이 두 사람을 죽이고 하늘을 살펴보니 은하수는 서쪽으로 기울어지고 달빛은 희미하여 마음은 더욱 울적해졌다. 분통이 터져 초란마저 죽이고자 하다가 상공이 사랑하는 여자라는데 생각이 미치자 칼을 던지고 달아나 목숨이나 건지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상공 침소에 가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하는데 마침 공도 창밖의 인기척을 듣고서 창문을 열고 살폈다. 공은 길동임을 알고 불러 말하였다. 밤이 깊었거늘 내 어찌 자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느냐? 길동은 땅에 엎드려 아뢰었다. 소인이 일찍 부모님께서 낳아주신 은혜의 만분의 1이나마 갚을까 하였더니 집안에 옳지 못한 사람이 있어 상공께 거짓으로 아뢰어 소인을 죽이고자 하기에 겨우 목숨은 건졌으나 상공을 모실 길이 없기로 오늘 상공께 하직을 고하옵니다. 하기에 공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너는 무슨 일이 있어서 어린아이가 집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길동이 대답하였다. 날이 밝으면 자연이 아시게 되려니와 소인의 신세는 뜬 구름과 같사옵니다. 상공에 버린 자식이 어찌 갈 곳이 있겠습니까? 길동이 두 줄기의 눈물을 감당하지 못해 말을 이루지 못하자 공은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타일렀다. 내가 너의 품은 하늘 짐작하겠으니 오늘부터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형을 형이라 불러주셨다. 길동이 절하고 아뢰었다. 소자의 한 가닥 지극한 하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니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아버지께서는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하직하니 공이 붙잡지 못하고 다만 무사하기만을 당부하였다. 길동이 또 어머니 침소에 가서 소자는 지금 슬하를 떠나려 하오니 다시 모실 날이 있을 것이니 어머니께서는 그 사이 건강하십시오. 라고 말하며 하직 인사를 하였다. 춘섬이 이 말을 듣고 무슨 까닭이 있음을 짐작하나 굳이 묻지는 않고 하직하는 아들의 손을 잡고 통곡하면서 말하였다. 네, 어디로 가려 하느냐? 한 집에 있어도 거처하는 곳이 멀어 늘 보고 싶었는데 이제 너를 정처 없이 보내고 어찌 잊으랴. 부디 쉬 돌아와 만나기를 바란다. 길동이 절하고 문을 나와 멀리 바라보니 첩첩한 산중에 구름만 자욱한데 정처 없이 길을 가니 어찌 가련하지 않겠는가? 한편 초라는 특제의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 싶어 사정을 알아보라 했더니 길동은 간데가 없고 특제와 관상녀의 시신만 방 안에 있더라고 하였다. 이에
혼비백산하여 급히 부인에게 알리니 부인은 크게 놀라 좌랑을 불러 이 일을 이야기하고 상공에게도 알렸다. 이 소식을 접한 상공은 대경실색을 하며 말하였다. 길동이 밤에 와서 슬피 하직하기에 이상하다 여겼더니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에 좌랑이 감히 숨기지 못하여 초란이 그동안의 한 일을 아뢰었더니 공은 더욱 분노하여 초란을 내쫓고 슬그머니 그들의 시체를 없앤 후 종들을 불러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도적무리의 우두머리가 되다. 그 무렵 길동은 부모와 이별하고 정처 없이 떠돌다가 어떤 경치 좋은 곳에 이르렀다. 인가를 찾아 점점 들어가니 큰 바위 밑에 돌문이 닫혀 있었다. 가만히 그 문을 열고 들어가자 평원 광야가 나타났는데 거기에는 수백 호의 인가가 즐비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하며 즐기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곳은 도적의 소굴이었다. 한 사람이 길동을 보고 예사롭지 않다는 듯 반겨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곳에 찾아왔소? 이곳에는 영웅이 모여 있으나 아직 우두머리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가 만일 용맹하게 참여할 마음이 있으면 저 돌을 들어보시오. 나는 경성 홍판서의 서자 길동인데 집에서 천대받기 싫어서 아무데나 정처 없이 다니다가 우연히 이곳에 들어왔소. 마침 모든 호걸들이 동료되기를 바라니 대단히 감사하거니와 장부가 어찌 저만한 돌 들기를 근심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그 돌을 들어 수십 보를 걷다가 던졌는데 그 돌 무게는 1000근이었다. 여러 도적들이 일시에 칭찬하며 과연 장사로다. 우리 수천 명 중에 이 돌 드는 자가 없더니 오늘 하늘이 도와 장군을 내려주셨다. 하고 길동을 윗자리에 앉힌 후 차례로 술을 권하며 옛날 의례대로 흰 말을 잡아 맹세하면서 언약을 굳게 맺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응낙하고 온종일 즐기며 놀았다. 그 후 길동은 여러 사람과 더불어 무예를 연습해 몇 개월 안에 군법을 엄히 세웠다. 하루는 여러 사람들이 하나의 제의를 하였다. 우리가 벌써부터 합천 해인사를 쳐 그 재물을 빼앗고자 하니 지략이 부족하여 실천에 옮기지 못했는데 이제 장군님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길동은 웃으며 내가 장차 충돌할 터이니 그대들은 내 지위대로만 해라. 이렇게 말하고 푸른 도에 검은 띠를 두르고 나귀 등에 올랐다. 부하 몇몇도 뒤따랐다. 내가 그 절에 가서 동정을 살펴보고 오겠다. 하며 가는 뒷모습이 분명히 재상과 자제였다. 길동이 그 절에 들어가 주지에게 먼저 말하였다. 나는 경성 홍판서댁 자제다. 이 절에 공부를 하려고 왔는데 내일
백미 20석을 보낼 것이니 음식을 깨끗이 장만해라. 너희들과 함께 먹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절 안을 두루 살펴보며 뒷날을 기약하고 동굴을 나오니 모든 중들이 기뻐하였다. 길동이 돌아와 백미 수십석을 보내고 부하들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내가 아무 날 그 절에 가 이리이리 할 것이니 그대들은 내 뒤를 따라와 이리이리 하라. 그날이 다가와 부하 수십 명을 데리고 해인사에 이르렀더니 중들이 맞이에 들어갔다. 길동이 노승을 불러 내가 보낸 쌀로 음식이 부족하지 않던가? 하니 노승이 어찌 부족하겠습니까? 너무 황송하고 감격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말하자 길동이 맨 윗자리에 앉아 모든 중을 일제히 청해 각기 상을 받게 하고는 먼저 술을 마시며 차례로 권하니 모든 중이 황감해 하였다. 길동이 상을 받고 먹다가 모래를 슬그머니 입에 넣고 깨무니 소리가 크게 났다. 중들이 듣고 놀라 사과를 했지만 길동은 일부러 화를 내어 꾸짖었다. 너희들이 음식을 어찌 이다지 깨끗하지 않게 했느냐? 이는 반드시 나를 깔보고 업신 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 모든 중을 한 줄에 결박하여 앉히니 모두가 겁이 나서 어쩔 줄을 몰랐다. 이윽고 수백 명이 일시에 달려들어 모든 재물을 제것 가져가듯 하니 중들이 보고 다만 입으로 소리만 지를 따름이었다. 외출했던 불목하니가 마침 그때 돌아오다가 이 일을 보고 관가에 알리니 합천, 원이, 관군을 뽑아 그 도적을 잡게 하였다. 장교 수백 명이 도적을 쫓다가 보니 송라를 쓰고 장삼을 입은 중이 산에 올라가 외쳤다. 도적이 저 북쪽에 작은 길로 가니 빨리 가 잡으세요. 관군들은 중이 도적을 가리키는 줄 알고 풍우같이 북쪽의 작은 길로 찾아가다가 잡지도 못하고 날이 저문 후에 돌아갔다. 길동은 부하들을 남쪽의 큰 길로 보내고 홀로 중의 차림으로 관군을 속여 무사히 소굴로 돌아오니 모든 부하들이 이미 재물을 가져다 놓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살해하기에 길동은 웃으며 장부가 이만한 재주가 없대서야 어찌 여러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리요 라고 말하였다. 활빈당을 만들고 의적 활동을 하다. 그 후 길동은 스스로 호를 활빈당이라고 하면서 조선 팔도로 다니며 가급 수령이 불의로 모은 재물이 있으면 탈취하고 혹시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 있으면 구제하되 백성은 침범하지 않고 나라의 재산에는 추호도 손을 대지 않았다. 그래서 부하들은 그 뜻에 감복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모든 사람을 모으고 의논하였다. 이제 함경 감사가 탐과 놀이로 백성을 착취해 견딜 수 없게 되었는지라 우리가 그대로 둘 수 없으니
그대들은 나의 지위대로 해라. 그리고 아무 날 밤으로 약속을 하고 하나씩 흘러 들어가 남문 밖에 불을 질렀다. 감사가 크게 놀라 불을 끄라 하니 관리며 백성들이 한꺼번에 달려나와 불을 끄는데 길동의 부대 수백 명이 함께 성중에 달려들어 창고를 열고 곡식과 무기를 찾아내어 북문으로 달아나니 성중이 물 끓듯이 요란해졌다. 감사가 뜻밖의 변을 당하여 어쩔 줄 모르다가 날이 밝은 후 살펴보고서야 창고의 무기와 곡식이 없어졌음을 알고 크게 놀라 도적 잡기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런데 호련 북문에 방이 붙기를 아무 날 돈과 곡식을 도적한 자는 활빈당 당수 홍길동이라 하였기에 감사가 군사를 징발하여 도적을 잡으려 하였다. 한편 길동이 여러 부하와 함께 곡식을 많이 훔쳤으나 행여 길에서 잡힐까 염려하여 둔갑법과 축지법을 써서 처소에 돌아오니 날이 새려 하였다. 하루는 길동이 여러 부하를 모으고 이렇게 말했다. 이제 우리가 합천 해인사에 가 재물을 탈취하고 또 함경 가명에 가 돈과 곡식을 훔쳐서 소문이 파다하려니와 나의 이름을 써서 가명에 붙였으니 오래지 않아 잡히기 쉬울 것이다. 그러나 그대들은 나의 재주를 보라. 이렇게 말하고 즉시 지푸라기로 허수아비 7을 만들어 주문을 외며 혼백을 붙였다. 7 길동이 한꺼번에 팔을 뽐내며 크게 소리치고 한 곳에 모여 야단스럽게 짓거리니 어느 것이 진짜 길동인지 알 수가 없었다. 팔도에 하나씩 흩어지되 각각 사람 수백 명씩 거느리고 다니니 그 중에서도 어느 것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다. 8 길동이 팔도에 다니며 바람과 비를 마음대로 불러오는 술법을 부려 가급 창고에 있던 곡식을 하룻밤 사이에 종적 없이 가져가며 지방에서 서울로 올려보내는 선물 보통이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탈취하니 팔도에 가급이 시끄러워져서 사람들이 밤에는 잠을 설치고 낮에는 길에 나다니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팔도가 요란해지자 감사가 공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대개 이러하였다. 난데없는 홍길동이라는 대적이 신통한 술법을 부려 가급의 재물을 탈취하고 서울로 보내는 물품을 가로막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니 그 도적을 잡지 않으면 장차 어느 지경에 이를지 알지 못할 정도이오니 엎드려 바라오니 성상께서 좌우 2 포도청에 명하여 잡게 하옵소서. 임금이 보고 크게 놀라 포도대장을 부르고 있는데 계속 팔도에서 공문이 올라왔다. 연이어 떼어보니 도적의 이름을 다 홍길동이라 하였고 돈과 곡식 잃은 날짜를 보니 한날 한시였다. 임금이 크게 놀라 말하기를 이 도적의 용맹과 술법은 옛날 중국의 도적 치우라도 당하지 못하겠도다.
아무리 신기한 놈인들 한 몸이 팔도에 있어서 한날 한시에 어떻게 도적질을 하리오? 이는 보통 도적이 아니어서 잡기 어렵겠으나 좌포장과 우포장이 군사를 내어서 잡으라. 이렇게 말하니 우포장이 아뢰었다. 신이 비록 재주는 없으나 그 도적을 잡아오겠사오니 전하께서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제 좌우 포장이 어찌 한꺼번에 출전하겠습니까? 임금이 옳다고 여겨 급히 출발하기를 재촉하니 이흡이 하직한 후 수많은 관주를 거느리고 출발하면서 각각 흩어져 아무날 문경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이흡은 약간의 포졸들을 데리고 옷을 바꿔 입고 다녔다. 이흡이 길동의 요술에 당하다. 하루는 날이 저물어 주막을 찾아 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소년이 나귀를 타고 들어와 인사를 하였다. 이흡이 담례를 하니 그 소년은 한숨을 지으면서 말하였다. 온 천하가 임금의 땅 아님이 없고 모든 땅의 백성이 임금의 신하 아님이 없으니 소생이 비록 시골에 있으나 나라를 위해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흡이 일부러 놀라는 체하며 물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소년이 말하였다. 이제 홍길동이라는 도적이 팔도를 다니며 소란을 피워 인심이 동요하고 있는데 그놈을 잡아 없애지 못하니 어찌 분하지 않겠습니까? 이흡이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그대가 기골이 장대하고 말씀이 충직하니 나와 함께 그 도적을 잡는 것이 어떻겠소? 소년이 말하였다. 내가 벌써 잡고자 하면서도 뛰어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 그냥 있었는데 이제 그대를 만났으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소? 그러나 그대의 재주를 알 수 없으니 그윽한 곳에 가서 한번 시험합시다. 그리고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높은 바위 위에 올라앉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힘을 다하여 두 발로 나를 차 떨어뜨려라. 그리고 벼랑 끝에 나가 앉았다. 이흡이 생각하기를 제 아무리 용력이 있은들 한 번 차면 어찌 떨어지지 않으리요. 하고 평생 힘을 다하여 두 발로 힘껏 차니 그 소년이 갑자기 돌아앉으며 말하였다. 그대는 정말 장사로다. 내가 여러 사람을 시험해 보았지만 나를 움직이게 한 자가 없었는데 그대에게 차여 오장이 울린 듯 하도다. 그대가 나를 따라오면 길동을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첩첩 산중으로 들어가기에 이흡이 혼자 속으로 나도 힘을 자랑할 만하더니 오늘 저 소년의 힘을 보니 어찌 놀랍지 않은가? 그러나 이곳까지 왔으니 설마 저 소년 혼자인들 길동 잡기를 근심하리요. 그리고 따라갔다. 그때 그 소년이 갑자기 돌아서면서 이곳이 길동의 소굴인데 내가 먼저 들어가 살펴볼 것이니 그대는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말하였다. 이읍은 속으로 의심이 되었으나 빨리 잡아오라고 당부하고는 앉아 있었다. 이윽고 호련히 계곡으로부터 수십 명의 군졸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며 내려오고 있었다. 이읍이 크게 놀라 피하고자 하는데 점점 가까이 와 이읍을 묶으면서 꾸짖었다. 내가 포도대장 이읍인가? 우리들이 저승의 왕명을 받아 너를 잡으러 왔다. 하고 쇠사슬로 목을 올가 풍우같이 몰아가니 이읍이 혼이 빠져 어쩔 줄을 몰랐다. 한 곳에 이르러 소리를 지르면서 꿇어앉히기에 이읍이 정신을 가다듬며 쳐다보니 궁궐이 광대한데 무수한 신장들이 주위에 버려 서 있고 전각 위에 하나의 임금이 앉아 성난 목소리로 말하였다. 내 하찮은 놈이 어찌 홍길동 장군을 잡으려 하는가? 너를 잡아 지옥에 가두겠다. 이읍이 겨우 정신을 차려 소인은 인간 세상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죄도 없이 잡혀왔으니 살려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몹시 애걸하니 전각 위에서 웃으며 꾸짖었다. 이 사람아, 나를 자세히 보라. 나는 곧 활빈당 우두머리 홍길동이다. 그대가 나를 잡으려 하기에 그 용맹한 힘과 뜻을 알고자 어제 내가 푸른 도포 입은 소년처럼 꾸며 그대를 인도해 이곳에 와서 나의 위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말을 마치자 부하들을 시켜 묶은 것을 끌렀다. 그리고 마루에 앉히고 술을 내어와 권하면서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부질없이 다니지 말고 빨리 돌아가되 나를 보았다 하면 반드시 죄를 추궁당할 것이니 부디 그런 말은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술을 부어 권하면서 부하들에게 내어보내라 하였다. 이읍이 생각하기를 내가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여기는 어찌하여 왔을까 하며 길동의 신기한 조화에 놀라 일어나 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홀연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괴이하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을 차리고 살펴보니 자신이 가죽 부대 속에 들어있었다. 간신히 나와보니 부대 셋이 나무에 걸려 있었다. 차례로 끌어내어 보니 처음 떠날 때 데리고 왔던 부하들이었다. 서로 이르기를 이게 어찌된 일인고? 우리가 떠날 때는 문경으로 모이자 하였는데 어찌 이곳에 왔을꼬? 하고 두루 살펴보니 다른 곳도 아니고 서울의 북악산이었다. 네 사람이 어이없어 성 안을 굽어보았다. 그러다 이읍이 부하에게 물었다. 너는 어째서 여기에 왔느냐? 세 사람이 아뢰었다. 소인들은 주막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람과 구름에 쌓여 이리 왔사오니 어찌된 까닭인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이읍이 이 일이 너무나 허무맹랑하니 남에게 말하지 말라. 그러나 길동의 재주는 헤아릴 수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써야 어찌 잡겠는가? 우리가 이제 그저 들어가면 반드시
죄를 면치 못할 것이니 몇 달을 기다리다 들어가자 라고 말하였다.